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유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데였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장남, 어머니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 모두가 아는 서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아는 남편은 조금 달랐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해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침묵의 대가를 늘 다은이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다. 다은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영정 사진 앞을 스쳤다. 사진 속 서만식은 살아있을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백미자는 죽을 너무 묽게 끓였다고 다은을 몰아세웠고 다은은 부엌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다가와 낡은 갈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집 사람들 말이 곱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은은 그 한마디 때문에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장남, 어머니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 모두가 아는 서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아는 남편은 조금 달랐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해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침묵의 대가를 늘 다은이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다. 다은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영정 사진 앞을 스쳤다. 사진 속 서만식은 살아있을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백미자는 죽을 너무 묽게 끓였다고 다은을 몰아세웠고 다은은 부엌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다가와 낡은 갈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집 사람들 말이 곱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은은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년을 더 버텼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은 사람을 오래 버티게 만든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같은 집도 낯선 감옥이 된다. 다은이 향을 꽂고 일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백미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한 소리였다. 효부 흉내는 잘 내도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 하나 없으면 며느리 노릇을 다 했다고 하긴 어렵지. 다은의 손끝이 굳었다. 시아버지의 첫 기, 시아버지의 첫 기, 시아버지의 첫 기,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데였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장남, 어머니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 모두가 아는 서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아는 남편은 조금 달랐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해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침묵의 대가를 늘 다은이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다. 다은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영정 사진 앞을 스쳤다. 사진 속 서만식은 살아있을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백미자는 죽을 너무 묽게 끓였다고 다은을 몰아세웠고 다은은 부엌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다가와 낡은 갈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집 사람들 말이 곱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은은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년을 더 버텼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은 사람을 오래 버티게 만든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같은 집도 낯선 감옥이 된다. 다은이 향을 꼭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유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장남, 어머니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 모두가 아는 서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아는 남편은 조금 달랐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해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침묵의 대가를 늘 다은이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다. 다은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영정 사진 앞을 스쳤다. 사진 속 서만식은 살아있을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백미자는 죽을 너무 묽게 끓였다고 다은을 몰아세웠고 다은은 부엌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다가와 낡은 갈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집 사람들 말이 곱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은은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년을 더 버텼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은 사람을 오래 버티게 만든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같은 집도 낯선 감옥이 된다. 다은이 향을 꽂고 일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백미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한 소리였다. 효부 흉내는 잘 내도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 하나 없으면 며느리 노릇을 다 했다고 하긴 어렵지. 다은의 손끝이 굳었다. 향 연기가 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시야가 흐려졌다.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다. 명절 때도, 김장할 때도, 친척 결혼식에서 돌아온 밤에도 시어머니는 늘 다른 말 속에 같은 뜻을 숨겨두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집안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며느리, 살림은 해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서만식의 영정 앞이었다. 다은이 한때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며 가장 조심스럽게 마음을 붙들고 있던 날이었다. 그녀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결혼 3년째 되던 봄, 다은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집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벚꽃이 흩날렸고 다은은 손바닥을 아랫배 위에 올린 채 몰래 웃었다. 도윤에게 어떻게 말할지,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의 공기가 조금은 달라질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아직 믿고 있었다. 아이가 생기면 자신도 이 집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댁에서 큰 제사 준비가 있던 날, 백미자는 다은에게 장을 봐온 상자와 과일 박스를 옮기라고 했다. 다은은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파 잠시 쉬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미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임신했다고 벌써부터 유세니? 옛날엔 애 가진 여자도 물동이이고 밭일 다 했다. 요즘 여자들은 몸을 너무 아껴서 탈이야. 다은은 더 말하지 못했다. 도윤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회식 중이라 받지 않았다. 밤이 되어 통증이 심해졌을 때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도윤은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택시 타고 먼저 병원 가. 나 금방 갈게. 그는 금방 오지 않았다. 다은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비가 내렸고 택시 기사만이 백미러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 금방 도착합니다라고 말했다. 낯선 사람의 그 한마디가 그날 밤 그녀가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아이는 지켜지지 못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다은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조용히 꺼지는 것을 느꼈다. 울고 싶었지만 크게 울지 못했다. 옆 침대의 산모는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고 복도에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다. 다은은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신이 잃은 것이 아이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이 결혼을 버티게 해주던 마지막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미자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는 복이 있어야 붙는 거지. 몸이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은은 현관 안쪽에서 그 말을 들었다. 도윤도 들었다. 다은은 그가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도윤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이해해. 그날 다은은 알았다. 아이는 병원에서 한 번 떠났고 남편의 침묵 속에서 또 한 번 떠났다. 그 후로 다은은 그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병원 서류와 초음파 사진은 작은 상자에 넣어 옷장 깊은 곳에 숨겼다. 서만식이 건네주었던 갈색 손수건도 그 안에 함께 넣었다. 백미자가 아이 하나 못 낳는 며느리라고 할 때마다 다은은 그 상자를 떠올렸다. 자신이 잃은 아이가 정말로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이 가장 아팠다. 사람들은 그녀의 빈 품만 보았지 그 품에서 이미 한 번 생명이 빠져나간 흔적은 보지 않았다. 도윤은 그때마다 조금만 참자고 했다. 참으면 좋아질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미안해질 것처럼. 하지만 참는 사람만 낡아갔다. 가해자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졌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더 깊이 박혔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가 차려졌다. 거실에는 두 개의 낮은 상이 놓였고 친척들이 둘러앉았다. 동태전, 잡채, 갈비찜, 나물, 김치, 생선구이, 탕국이 차례로 올라왔다. 다은은 마지막으로 밥그릇을 나르며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상 옆에 서 있었다. 큰어머니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윤이도 이제 마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 소식은 아직이니? 누군가는 말리는 척 웃었고 누군가는 다은을 힐끗 보았다. 백미자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내렸다. 그러게요. 집안 어른들 보기에도 민망하지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집안에 새 생명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다은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그가 그녀를 봐주기를 바랐다.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눈빛 하나라도, 손끝 하나라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갈비찜을 집었다. 젓가락 끝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은은 그 작은 흔들림마저 알아보았다. 그는 듣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불편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침묵했다. 그것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모르고 상처 주는 사람보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이 더 잔인할 때가 있다. 백미자는 술기운이 오른 친척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더 날카롭게 말했다. 살림한다고 집에 있는 사람이 표정까지 어두우면 어떡하니. 아이도 없는데 집안 분위기라도 밝게 해야지. 남들이 보면 우리가 널 구박하는 줄 알겠다.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누군가는 밥을 떠먹었고 누군가는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모두가 불편해했지만 누구도 다은의 편이 되지 않았다. 다은은 손에 들고 있던 새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방 안의 모든 대화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먼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서만식의 사진은 향연기 너머에서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은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늘만큼은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 친척들을 차례로 바라본 뒤 입을 열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어떤 말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 삼킨 끝에 겨우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백미자는 벌떡 일어났다. 너 미쳤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 네가 아무리 근본이 없어도 그렇지. 시아버지 제삿날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도윤도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은의 팔목을 붙잡고 현관 쪽으로 끌었다. 힘이 아주 세지는 않았지만 다은의 손목에는 금세 붉은 자국이 올라왔다. 골목으로 이어지는 작은 마당에 나오자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은아, 너 왜 그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친척들 다 있는데 우리 집 얼굴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다은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나는 5년 동안 당신 집 얼굴을 지켜줬어. 그런데 내 얼굴은 누가 지켜줬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였다. 그 모습마저 다은에게는 익숙했다. 그는 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말을 잃었다. 집 안에서는 백미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저 애가 결국 집안을 뒤집어 놓네. 내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줄 알았어. 친정에서 뭘 배웠겠어. 친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다은의 가슴이 다시 내려앉았다. 전라북도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서 작은 떡집을 하며 혼자 딸을 키운 어머니. 결혼식 때도 백미자는 사람들 앞에서 요즘은 혼수 크게 안 해도 된다지만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는데라고 말했었다. 다은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지만 다음 날 딸 앞에서는 웃으며 말했다. 시집 가면 잘 살아야 한다. 어른들 말씀에 너무 마음 다치지 말고. 다은은 그 말을 지키려 했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장남, 어머니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 모두가 아는 서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아는 남편은 조금 달랐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해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침묵의 대가를 늘 다은이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다. 다은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영정 사진 앞을 스쳤다. 사진 속 서만식은 살아있을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백미자는 죽을 너무 묽게 끓였다고 다은을 몰아세웠고 다은은 부엌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다가와 낡은 갈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집 사람들 말이 곱지 않아도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유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데였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집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데였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장남, 어머니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 모두가 아는 서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아는 남편은 조금 달랐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해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침묵의 대가를 늘 다은이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다. 다은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영정 사진 앞을 스쳤다. 사진 속 서만식은 살아있을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백미자는 죽을 너무 묽게 끓였다고 다은을 몰아세웠고 다은은 부엌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다가와 낡은 갈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집 사람들 말이 곱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은은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년을 더 버텼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은 사람을 오래 버티게 만든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같은 집도 낯선 감옥이 된다. 다은이 향을 꽂고 일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백미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한 소리였다. 효부 흉내는 잘 내도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 하나 없으면 며느리 노릇을 다 했다고 하긴 어렵지. 다은의 손끝이 굳었다.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장남, 어머니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 모두가 아는 서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아는 남편은 조금 달랐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해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침묵의 대가를 늘 다은이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다. 다은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영정 사진 앞을 스쳤다. 사진 속 서만식은 살아있을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백미자는 죽을 너무 묽게 끓였다고 다은을 몰아세웠고 다은은 부엌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다가와 낡은 갈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집 사람들 말이 곱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은은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년을 더 버텼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은 사람을 오래 버티게 만든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같은 집도 낯선 감옥이 된다. 다은이 향을 꽂고 일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백미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한 소리였다. 효부 흉내는 잘 내도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 하나 없으면 며느리 노릇을 다 했다고 하긴 어렵지. 다은의 손끝이 굳었다. 향 연기가 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시야가 흐려졌다.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다. 명절 때도, 김장할 때도, 친척 결혼식에서 돌아온 밤에도 시어머니는 늘 다른 말 속에 같은 뜻을 숨겨두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집안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며느리, 살림은 해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서만식의 영정 앞이었다. 다은이 한때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며 가장 조심스럽게 마음을 붙들고 있던 날이었다.
그녀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결혼 3년째 되던 봄, 다은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집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벚꽃이 흩날렸고 다은은 손바닥을 아랫배 위에 올린 채 몰래 웃었다. 도윤에게 어떻게 말할지,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의 공기가 조금은 달라질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아직 믿고 있었다. 아이가 생기면 자신도 이 집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댁에서 큰 제사 준비가 있던 날, 백미자는 다은에게 장을 봐온 상자와 과일 박스를 옮기라고 했다. 다은은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파 잠시 쉬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미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임신했다고 벌써부터 유세니? 옛날엔 애 가진 여자도 물동이이고 밭일 다 했다. 요즘 여자들은 몸을 너무 아껴서 탈이야. 다은은 더 말하지 못했다. 도윤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회식 중이라 받지 않았다. 밤이 되어 통증이 심해졌을 때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도윤은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택시 타고 먼저 병원 가. 나 금방 갈게. 그는 금방 오지 않았다. 다은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비가 내렸고 택시 기사만이 백미러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 금방 도착합니다라고 말했다. 낯선 사람의 그 한마디가 그날 밤 그녀가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아이는 지켜지지 못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다은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조용히 꺼지는 것을 느꼈다. 울고 싶었지만 크게 울지 못했다. 옆 침대의 산모는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고 복도에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다. 다은은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신이 잃은 것이 아이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이 결혼을 버티게 해주던 마지막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미자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는 복이 있어야 붙는 거지. 몸이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은은 현관 안쪽에서 그 말을 들었다. 도윤도 들었다. 다은은 그가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도윤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이해해. 그날 다은은 알았다. 아이는 병원에서 한 번 떠났고 남편의 침묵 속에서 또 한 번 떠났다. 그 후로 다은은 그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병원 서류와 초음파 사진은 작은 상자에 넣어 옷장 깊은 곳에 숨겼다. 서만식이 건네주었던 갈색 손수건도 그 안에 함께 넣었다. 백미자가 아이 하나 못 낳는 며느리라고 할 때마다 다은은 그 상자를 떠올렸다. 자신이 잃은 아이가 정말로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이 가장 아팠다. 사람들은 그녀의 빈 품만 보았지 그 품에서 이미 한 번 생명이 빠져나간 흔적은 보지 않았다. 도윤은 그때마다 조금만 참자고 했다. 참으면 좋아질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미안해질 것처럼. 하지만 참는 사람만 낡아갔다. 가해자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졌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더 깊이 박혔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가 차려졌다. 거실에는 두 개의 낮은 상이 놓였고 친척들이 둘러앉았다. 동태전, 잡채, 갈비찜, 나물, 김치, 생선구이, 탕국이 차례로 올라왔다. 다은은 마지막으로 밥그릇을 나르며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상 옆에 서 있었다. 큰어머니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윤이도 이제 마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 소식은 아직이니? 누군가는 말리는 척 웃었고 누군가는 다은을 힐끗 보았다. 백미자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내렸다. 그러게요. 집안 어른들 보기에도 민망하지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집안에 새 생명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다은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그가 그녀를 봐주기를 바랐다.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눈빛 하나라도, 손끝 하나라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갈비찜을 집었다.
젓가락 끝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은은 그 작은 흔들림마저 알아보았다. 그는 듣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불편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침묵했다. 그것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모르고 상처 주는 사람보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이 더 잔인할 때가 있다. 백미자는 술기운이 오른 친척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더 날카롭게 말했다. 살림한다고 집에 있는 사람이 표정까지 어두우면 어떡하니? 아이도 없는데 집안 분위기라도 밝게 해야지. 남들이 보면 우리가 널 구박하는 줄 알겠다.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누군가는 밥을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유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데였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팀장, 친척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장남, 어머니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 모두가 아는 서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아는 남편은 조금 달랐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해서 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모두가 조용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침묵의 대가를 늘 다은이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다. 다은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다. 희뿌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영정 사진 앞을 스쳤다. 사진 속 서만식은 살아있을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백미자는 죽을 너무 묽게 끓였다고 다은을 몰아세웠고 다은은 부엌 구석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서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다가와 낡은 갈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집 사람들 말이 곱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은은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년을 더 버텼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은 사람을 오래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 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나물도 깔끔하다. 다은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백미자가 곁에서 말을 잘랐다. 야무지긴요. 5년이나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마저 서툴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칭찬은 한순간에 비수가 되었다. 다은은 접시를 내려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 밑이 희게 변했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상처받은 얼굴마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친척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절을 할 때 그의 뒷모습,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차려졌다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새벽, 다은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한강 너머 하늘은 어둑했고 골목에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서울의 초가을 새벽 공기는 이미 서늘했지만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시아버지 서만식의 첫 기일이었다. 살아계실 때 말수는 적었지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다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분의 제사였기에 다은은 전날 밤부터 쌀을 씻어 불리고 쇠고기와 물을 손질하고 나물거리를 다듬어 두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는 각각 따로 무쳐야 했고 동태전과 동그랑땡은 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흐려도 안 됐다. 과일은 홀수로 올려야 했고 밤과 대추는 흠집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다. 다은은 그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외웠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서 혼났고 이제는 알아도 혼났다. 남편 서도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맞이하느라 술을 마신 탓이었다. 다은은 잠시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도윤을 깨워 무거운 제기함이라도 같이 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깨우면 시어머니는 남편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부터 들볶는다고 할 것이고 깨우지 않으면 모든 일은 늘 그랬듯 다은의 몫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다. 쇠고기 묵국이 끓기 시작하자 기름이 둥둥 떠올랐고 다은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냈다. 손끝이 뜨거운 국물에 대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이 집에서 아픈 티를 내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백미자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염주알처럼 둥글지 않았다. 국색이 왜 이렇게 탁하니? 제사상국은 맑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도 너무 두껍게 붙이면 보기 싫다. 그리고 배는 꼭지 방향을 맞춰서 담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 다은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다시 손 볼게요. 백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집안 제사가 장난이야? 내가 아무리 친정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다지만 시집 왔으면 배워야지.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니? 그 말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대꾸였고 침묵하면 인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미 잘못한 사람이었다. 오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는 검은 구두와 낮은 굽의 단화가 줄지어 놓였고 거실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고인의 인품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도윤의 회사 승진 소식을 물었다. 다은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를 내고 과일 접시를 바꾸고 식어가는 전을 다시 데웠다. 큰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다은이가 손은 야무지네. 전 색도 곱고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다은은 젓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포구 성산동의 낡은 단독주택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의 덕을 이야기하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전을 짚던 작은아버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 백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다은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시아버지 제삿날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위로 피어오르는 미역국의 김과 식어가는 동태전, 정갈하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지난 5년이 저 음식들처럼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